우리가 평화 공존, 그러면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셔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구를 맡고 지지난해 2022년 11월 25일 날 일종의 연대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한 원탁회의.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고민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집단 지성의 결론이 삼통실현을 먼저 이뤄내자. 삼통실현. 통일통신 통상. 중국은 대만하고 싸우면서도 그건 일찍 이뤄내는데 우리 물론 개성공단, 뭐 금강산 관광을 싫어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또 이렇게 스톱이 되고 있는 이거를 우리 근원적으로 좀 시스템하고 제도화하는 이 삼통실현을 이렇게 체계화해서 이루어내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루어내자는 이렇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통실현을 나아가려면은 북쪽하고 우리가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지난해 1년 전 지난해에 북경에서 북한 외교관들을 만났어요. 아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시간 동안 삼통실현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구동존이 접근을 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우리 민족이 살 길고 남북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 세살을 가는데 경청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물리적으로 들어와 전국으로 국경선이 닫혀있어 소통이 안 돼요. 자, 그런 상황이 연장으로 지금 오고 있고, 한편,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신냉전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그동안에 비록 보수, 이런 뭐 권위주의 정권이라도 이렇게 남북 관계가 이렇게, 적대 관계로, 이런 냉전,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니까 이 남북 관계 아주 지금 어려워졌어요. 삼통실현 대의명 분위기 좋지만은 이 남북의 우리가 정치 상황이 너무 이렇게 신냉전 구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 삼통실현 이런 운동이 이 분위기가 정세가 쉽지 않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백방으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천도교 충무당 북에 있습니다. 초청장 오면 방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우리 동포의 힘으로 삼통실현이 이루어내자. 판문점을 만나서 전 세계의 민족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자주 자강 자력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이 선언을 제가 볼 때는 이 천도교 동문회 말고는 아무리 내가 찾아가도 어떤 주체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뜻 있는 우리가 민족 통일시민단체 연대기구를 한 40개 단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원탁에 이런 거 출범시켰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코로나 전국 또 우리가 정치적인 이런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을 두고 당분간 이건 우리가 몇 때를 기다리기로 하고 우리 남한 내부라도 통일대장전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신명분을 돌아갑니까? 이건 평소에 우리 시민 국민들에 대한 이 통일교육, 통일이야말로 민족이 살 길이라고 하는 우리 독일의 평화통일로 가는 에바콘 통일 설계자 이야기 들어보면 분단 국가는 나라가 아니다. 응? 독립은 나라가 아니다. 완전 독립이야말로 그게 이제 나라로 국가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명예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독일이 통일이 됐겠습니다만 우리가 정신을 표방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권 재민이 시민 의식도 많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냉전으로 가는 이런 국민의식을 그래서 한국 민족주의론, 우리 동포의식, 우리 배달기대라고 하는 이런 민족주의를 고취시켜야 되겠고 한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 남북을 우리 그런 시각에서 대해야 한다고 하는 민족주의 교육 그리고 우리 국민이, 인민이 권력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주권 재민, 뿔뿔이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한국 민족주의론을 우리가 국민 정치교육, 인문교육, 결론 차원에서
이걸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겠다. 그래가 지난 우리가 12월부터 우리 통일대장정, 국민 그 정치인용 교육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오서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만 국제 정세가 한반도 이런 그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대로 이해하면서 통일대장 등을 또 전개해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한 진로 모색을 나갈 것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을 모셨다고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경청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죠. 이게 좀 켜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노태우 선생님 소개하신 소스입니다. 작년에도 한 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또 사실은 시중에서는 못 살겠다 심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가하게 여기서 앉아서 강의를 갖다 할 정신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이니까 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0일 날에 투표가 있고 또 20일 날에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내 딸의 결혼식하고 동명에서는 내 동생 작년 12월 18일 날에 죽었습니다만 추모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여러 가지 일위해서 희비 엇갈리는 복잡한 마음으로 지금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는 노태우 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작년 11월 24일에 프란치스코에서 출판 기념회를 한 동아시아 두 개의 전쟁과 세계 분단 노무소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사실은 이 책을 한 10권 가져오려고 하다가 집에서 나오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여기 사무국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기회도 어떻게든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2만 원이지만 약 한 20%는 할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 조금 약간 고심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하고요. 또 이게 뭐지? 미안합니다. 오늘의 강의의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은 재작년에 제가 있는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통화연구소에서 연속 경학 환자를 갖다 했습니다. 이번에 책의 핵심 부분 담당하신 김재룡 교수라든지 소재정 교수, 남기정 교수, 그리고 인동외 가채 교수, 김문경 교수 등등의 분들이 제가 오늘 하는 것처럼 강의를 갖다가 하셨고 그걸 피처로 해서 엮어낸 것이 작년의 책입니다. 지금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하면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체제 쭉 말하자면 샌프란시스코 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사실 6.25 전쟁 계속 체제 6.25 전쟁은 미국이 어떻게 수행하나 그러니까 그 인전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나 하는 그걸 핵심으로 하는
이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재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에 하여튼 원조의 시대를 넘어서 식민전의 시대라고 하는 데에서도 이 기본적인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긴급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매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 책의 출판을 갖다가 결심을 했고 책이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집필자는 이게 책 자체가 3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막 동아시아의 운송, 이 부분은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이용열 박사라고 하는 홋카이도 대학교 교수님, 역사학의 교수님인데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이고 이 친구는 어떤 학자이냐 하면은 일본 군사사의 전문가고 메이지유신의 또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메이지유신 같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주장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안타시소의 일본 현대사 시리즈 이 바로 메이지유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수십만 부 팔리는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메이지유신은 어떻게 보냐? 메이지유신은 지금 일본에서는 그 일대 혁신이고 전쟁의 큰 이유였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의 내용 거의 어느 시대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메이지유신의 학자이라는 것은 일본의 오키나와 홋카이도의 침략 그리고 또 대만과 조선에 대한 침략 이거를 갖다 팔팔이로 확장한 것이다. 그래서 메이지유신 그룹에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 특히 조선에 대한 침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기해야 된다. 이용의 교수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일본사 연구였습니다만 이 제자의 지금 초등교 교동은 아니라 교무하는 원광대학교 총장인 반명수 교수. 반명수 교수가 약 한 30년 전에 이용의 교수의 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반명수 교수 만났습니다만 대학교에 홋카이도 대학교의 보건유학의 말하자면 창고 안에서 해골이 발견되는데 거기에 통합 수계라고 그 국글씨로 해골의 걸 적어놨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노희 교수가 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자기의 제자 반명수가 통합 문제로 박사 논문을 쓰고 그리고 지금 원광대 총장을 거쳐서 통합의 전문가로서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달에 10월 초에 나주에서 있었던 한일 시민 통합 사적이라고 하는 개막식이었는데 저도 갔었습니다만 이 팀들은 자기들이 학술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한일 시민운동으로서 통합 문제를 규명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만해에 대해서 특히 그때는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제노사이드라고 일컬어져있는 교도들에 대한 잔량 학살 그 마지막에 일본군이 통합교도들을 갖다 나주 진도 이 방향에 몰아넣고 거기서 집단 학살을 갖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제비의 고립을 갖다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노희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초의 전쟁이라는 것은
거기서 초일 전쟁과 동시에 통합교도들이 조선의 3대 존재였다. 그리고 일자 통합 공부는 문제에 있어서의 표정으로 막을 내린 것 같지만 45년 1월에 들어가가지고 2차 경기가 일어나는데 상당히 끈질기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만주에 있어서의 초일 전쟁에 일본군의 작전에 대단한 자질을 갖다 빚게 한 대단한 민족해방 전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통합농민전쟁은 그 이후 역사를 갖다가 만드는 일본 조선전독부 왜곡 및 일본학교 왜곡을 위해서 비속화되고 잊혀지고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새로운 발굴이 새로운 자료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주장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동혁 교수는 우리 그 현대사에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로서 민족해방 전쟁 거기에 시작으로서 본격적으로 통합농민들의 싸움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제2부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것은 서울대학교의 일본 연구소의 소장 남기종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비평화 체제, 평화가 아닌 비평화 조약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혹은 평화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강화니 평화니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1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갖다 싸웠는데 그것을 종결시키고 소위 그 연합국 쭉 미국과 일본 사이에가 평화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조약이다. 그래서 평화조약 내지는 강화조약이라고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편파적인 그런 조약 그리고 불평등 조약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까다로운 거기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개의존의 종교를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회의에 있어서 회의 방식에 반대로 했는 소련과 소련의 위성국가들이죠. 퇴장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제가 동아시아에서 저지른 가장 침략을 저지른 군대상국이었던 중국과 우리나라 남북의 그 회의에 초점되지 않았습니다. 초점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은 사실은 모택동과 그리고 장개석 장제수에 나누어서 전쟁하고 있다는 이런 사정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남북은 특히 일본의 당시 수상이었던 요시다 시게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결국은 미국은 그래도 한국은 초청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요시다가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교정국가가 아니고 사실 국가 자격도 어떤 나라가 어떻게 초청하냐 하는 로직을 가지고 반대를 갖다 했습니다만 실제 일본이 과거의 군국주의에 좀 벗어나가지고 전산국가로 회귀하는 그런 마당에서 가장 큰 비핵 당사자들이 초청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것을 강행했습니다. 그 뒤에 사정이 운동하듯이
사실은 그 회의의 성격 자체가 그 이후에 동아시아의 구조를 결정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기정 교수는 나는 이걸 처음 봤는데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아니라 비평화 조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미국 주도하여서 동아시아에서 경쟁을 혹은 긴장 관련을 계속 하겠다는 부지의 변호이자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 체제의 지속이다.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는 소재정 교수는 내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미국에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 1990년입니다. 내가 90년 2월 달에 법무부 대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미국에 가을에 갔습니다만 그때 보스턴에 가가지고 소재정 교수가 그 당시는 MIT에 대학원 학생이었는데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30년 나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는 UPN이라고 해서 펜실바니아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문제에 대한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입니다. 현재 동경의 국제기독교대학교라고 하는 사립대학교의 교수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 친구가 동아시아에서의 세계 분단 체제라는 것을 갖다가 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태우 선생님 이 약간 소개를 하셨는데 세계 분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냉전 분단 그리고 저 소위 식민지 분단 쭉 말하자면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를 받는 사람 사이에 그 대립 분단 그래서 하나는 신생국가에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갖다 만들었던 게 분단 국가로서 국가 형성됐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라든지 혹은 중국에 있어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분단이 동아시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성격을 갖다 규정했다. 그리고 남경 교수는 두 개의 휴전 체제, 전전 체제, 즉 말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비평화 조약으로 종료를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종료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전전 체제다. 또 하나는 말할 말도 없이 6.25 전쟁이 전전 체제로 두 가지 전쟁이 제대로 올바르게 종료를 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의 원인, 즉 말하자면 민족해방 전쟁이라는 측면을 갖다가 봉쇄하고 압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의 존재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남기영 교수는 동명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했는 와다 할기의 제자인데 와다 할기 교수가 6.25 전쟁을 초일 전쟁은 이어지는 한반도에 있어서 세 번째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 속에서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번에 조국 신당에 들어간 김정명 교수 외교관장의 이사장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 책에서 윤석열 총공에 있어서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갖다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2부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3부에 있어서는 장만익 변호사가 우리나라 가고사법의 90%는 장만익 변호사가 기초를 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2차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어떤 가고사법이
재정되나 하는 이야기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가구사법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못한 것도 많고 이미 한 것 중에서 불충분한 것도 상당히 많고 이 부분에서 법학 전문가들이 그리고 법 제정에 책임이 있는 입법부의 친구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민족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청파동에 있는 거기 신민지 그뭐 민주사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학예 실전을 하는 김정은 그렇죠. 라는 여성이 거기에 있어서 신민지 시대 또 역사 박물관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논문입니다. 대충 이 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하나 빠뜨린 거는 지금 대만의 맞은편에 있는 샤먼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샤먼 대학교 교수하는 초수재라고 하는 중국인 젊은 소장학자가 논문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만 문제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고 양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내가 교수제 논문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기 때문에요. 지금 대만이 이번 작년 연말에 총통선거에서도 민진당이 승리해가지고 민진당 나진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만에서는 총통이라고 하죠. 총통, 히틀러 같은 총통이라서 이름이 좀 무심시한데 나진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한국신문 같은 데서도 대만 통일파에 대해서 상당히 동정적이고 호의적인 그런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 노태우 선생 같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통일인데 이게 한국신문 같은 데서는 이걸 분단을 갖다가 분단 통일을 갖다 취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모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공고가 뭐냐 하면 대만의 홍콩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다수라기보다 막 가만서 너무 그만까지인데 그에 따라서 공익을 지지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 아니야. 통일이라는 게 소스파인데 중국이 소위 대국이라고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통일을 갖다 밀어붙이려고 한다 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시진핑 체제에 대한 비판이라는 게 여러 반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소위 중국의 군대 민족사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대만 통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은 이야기입니다. 친일, 친미 그리고 중국에서의 독립, 반중국 반사회주의 하여튼 반민족 뭐 이런 맥락입니다. 나의 그 존경하는 그 일본 리토대학교 교수였다가 대만의 리동의 이후에 저쪽으로 돌아갔다가 대만의 천독 담임 하다가 돌아가신 따이코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지만 이 사람이 이분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대만 독립도 좋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면서 거기에 공을 들여서 독립한다. 거기서 그게 독립이냐. 독립하려면 지 힘으로 해라. 왜 미국은 일본 놈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소위 그 뭐야 우존을 하면서 돈이 받는 게 돈이냐고 하는 말씀만 하셨는데 여기서 교수지의 교수가 이 친구는 뭐 도중에 되겠습니다만 지금 대륙의 대학교에 역사학 교수합니다만 하여튼 30대입니다. 그런데 대만 국립대학교 졸업, 그러니까 대만 국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탈구에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대만 출신인데 그리고 집안도 전부 다 원 집안이고 토지 출신인데 이 친구가 연구를 갖다가 하면서 대만 군대 사회주의 사상사에 대한 책도 썼고 그리고 박사 논문으로서는 그, 그 뭐야 경제사에 대한 어, 책도 썼습니다만 대만대학교 역사학부 찬설 이래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석사논문 책으로 나왔고 박사논문도 책으로 나왔고 하는 친구인데 평가되어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대만 통일 주장, 민주주의적인 철자에 의한 다수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뭐냐? 민족적인 전단성을 가진 집단들이 선출한다면 그건 당연히 다수결에 따라야 된다고 우리가 평가를 갖다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일제 때 일본들이 앞자리하고 일본들이 하고 결탁한 사람들이 소위 해방 후에도 성공을 얻어가지고 단순히 성공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회의 중심에 서서 사회를 형성하고 꾸준히 변사하는 한표 이거를 갖다가 민주적인 사회에 있어서 주권자의 한표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대만에서도 홍콩에서도 참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주권적인 인간이 배제가 됐었더라면 결과는 이렇게는 안 됐을 거다. 뭐냐면은 이 우라는 자체가 처음부터 균형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한겨신문 같은 데도 대만통일파 그 사람들이 아주 민주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면서 원동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친일파가 되게 중심돼가지고 지금도 이쪽 히로부미 논리뿐만 아니라 식민지 군대론으로 식민시대가 오히려 잘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똑같이 소위 주권을 행사하게 해가지고 그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종한 지적을 갖다가 이번에 최수재 교수가 했습니다. 아무튼 이 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강의의 흐름은 뭐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선거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구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의 젊었을 때 지금도 50년 전이죠. 거기에 비해서도 지금 사실은 돌림병, 팬데믹,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인구 문제, 그리고 AI 문제 등등 상당히 그 인류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가 실감으로 와닿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에게 오늘 듣고 문제를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가 아니고요. 이야기할 처지는 못 되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로 평화 문제, 평화가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특히 거기 동아시아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왕이 그 망각하기 쉬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모순이 도대체 뭐냐 하는 이야기와
오늘 책에 사부 타이틀 되어 있는 두 개의 규정과 세 개의 분당. 내가 이미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D2 시대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서도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고 약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까 그 책입니다. 이 표지고 그러면 약 300페이지 되지 않는데요. 이게 여기 목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한 10명 사람들이 쓰고 있고 내가 제일 먼저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논문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좀 봐주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제2장의 카이로 포츠담 체제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하는 이 부분 소재정 교수 그리고 남기정 교수 그리고 최수재 교수 김기동 교수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는 뭐냐면 지금 지구에 있어서의 기후 변화와 환경 변화 이게 진행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상상의 그림인데 미안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복합위기라는 것이 혼연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 자원 고갈, 자본주의의 위기와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백번 전쟁과 전쟁의 위기, 미국의 포퓰리즘의 민주주의의 대조,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동아시아 한반도 타이완에 있어서의 전쟁 위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가 돼 있고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4차 산업혁명과 AI에 있어서 노동과 전체성의 위기,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 의무, AI 발달돼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노동 자체가 상당히 그 만소화되고 노동 자체가 평가 조각되고 이 기계에서 인간이 지배를 받는 가공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와 DNA 변동, 생명의 조작, 생명의 위기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삶을 쓰라리기 경험했던 팬데믹이라는 게 어제 끝난 것 같은데 일본에서 또 새로운 뭐 돌림편 나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다음 주 일본에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게 2파, 3파, 4파 계속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폭발의 위협. 지금 뭐 북한이 미사일 공격해가지고 한국에 원자력 발전소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동공 대지진이라든지 첼로빌에 있었던 수리마리스의 발전소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하지 않는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고 봤을 때는 일본에서 마저도 핵발전소를 갖다가 하겠다고 또 요즘 자민당 전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지금
정권이 핵발전소를 갖다 계속하겠다.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자본의 이익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위험이 부사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요즘은 그거에 전에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왜 중도 또는 저쪽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결정이 날라와가지고 한국에 떨어질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6.25 전쟁 때 사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그 여러 가지 인류의 이 의리가 있는 가운데서 전쟁과 평화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겠나 하는 것인데, 우선 이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몇 가지를 갖다가 짚어놓고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라든지 동아시아라는 말은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고 인구의 회자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나의 잘 아는 친구로서 이제 저는 퇴임을 했습니다만 체육점포로서 일본 와사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했었던 이송씨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고대사 전문가고 그 책에 동아시아 고대 문화 교류사 뭐 이런 책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책 자체가 모순인 거거든요. 동아시아의 고대 아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이 지역의 고대 아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5세기, 16세기 이후 서양 세력이 확장되면서 그 사람들이 아시아라고 끌렸죠. 인가요 저 사람들이 아시아라고 끌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라는 게 그 인류학자까지 우리의 고유의 그런 개념인지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서구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준 하나의 낙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눈으로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요. 동아시아 여기 동아라고 하는 말은 일본 출신의 지역 질서를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사실은 동아시아라는 말은 중국에서도 손흥 선생이 1924년에 쓴 적이 있고 그리고 대성대학교의 린파자오라고 하는 교수가 동아시아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쓰여지지 않았던 말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잘 이어가는 건데 동남아시아라는 말도 원래 있었던 말이 아니고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하고 미국이 작전 수행하기 위해서 군사 지리적으로 구분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공연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미국이 여기 이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전쟁을 수행했나 그것이 우리의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미국은 일본하고 반드시 나쁜 관계도 아니고요. 테프트 카츠라 조약 저 합의가 된 데서 아시다시피 일본하고 일종 공통의 이익이 나누고 있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미국의 이해 관계가 출발한 것은 만주에 있어서의 철도 이권을 둘러싸 가지고 헤르만 철도 재고하고 남만주 철도 사이에
갈등 같은데 이런 데서 비조직이 시작했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이 8개월 이후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그런 야심을 가지고 세계 체포에 나섬으로써 태평양을 무대로 하면서 미국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 태평양 전쟁이라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일컬어지는 전쟁 이전에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 37년에 한국성 노무교에 있어서 침략에서부터 중국하고의 전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전쟁인데 어쨌든 간에 미국으로서는 자기들 진주만 공격하였으니까 일본하고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미국의 그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는데 한치몽 전쟁을 하면 일본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갖다가 붙어다 줘야 되고 중국을 갖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한침 말해서 국제적으로 카이로 회담과 카이로 소문 같은 거 있습니다. 장개석이가 실제 중국에서 완전한 주권을 확립했다고 볼 수도 없고 국제문제에서 그만큼 역할을 하는 비중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의문이 생깁니다만 미국의 루스벨트가 장개석을 갖다가 기여주기 위해서 카이로 회담에 참여하고 카이로 소문에 그 사람으로 찬재수가 들어갔죠. 그 덕분에 물론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언급되고 그것이 공부가 돼가지고 포츠담 선언에서도 우리나라 문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요, 일본하고 전쟁하고 그 이후는 일본은 갖다가 전쟁 끝난 다음도 이것을 갖다가 통제를 갖다 해야 되겠다. 이게 언제 또 소위 도전을 할지 모르는 언제 소위 온통 짓을 할지도 모르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하여금 일본을 갖다가 제압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루즈벨트 중국 중심 정책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국권의전이 일어나가지고 마소동이 중국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시나리오는 무너져가지고 중국 중심에서 일본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미국은 일본을 진주했고 초기의 목적 루스벨트 교역도 그렇습니다만 일본은 주요 해체였습니다. 그리고 노조를 갖다 활성화한다든지 여성들의 잔병군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저희 중앙 경찰 권력의 분산이라든지 군대의 배치라든지 하여튼 상당히 대담한 국주의 해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의 국군 내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내전 구도, 반공주의가 앞으로 나오면서 중국 중시 정책에서 일본 중시 정책으로 해제하는 것 같다 하면서 일본 국주의 해체가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물론 일본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루스벨트가 죽고 난 다음에 물론 루스벨트 한 사람의 독성에 독도에 다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죽은 다음에 미국에서 미국 내부에서 마카시 선풍이라고 하는 공간 선풍이 비롯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고 그 속에서 일본 군주의 해체도 중단되고 한국에서
소위 그 요신 사건과 제주 4.3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이게 전부 일련의 사태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군부의 해체 중단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했나? 이것이 갑자기 나타난 전쟁은 아닙니다만 일본에서는 일본 초난을 갖다 초당하거나 제도를 갖다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초난을 온전한다 하는 정책으로 취했습니다. 왜 누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범죄자이죠. 전쟁을 기획해가지고 추진되는 당사자를 갖다가 아무런 처벌 없이 그냥 살려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그 당시에 전명실행위원회라고 하는 연합군 안에 9개국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 속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초난에 대해서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미국은 그러지 말자. 그 대신 일본에서는 완전히 군대를 갖다 없애고 그 꾸기도 갖지 않는 헌법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존재를 하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 테니까 천하에 있어도 그걸 걱정할 거 없다. 이런 법적으로 해가지고 실제 일본은 전망하고 있는 것은 미국 군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위 의향으로 간철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일본 천황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른바 평화 헌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유명무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헌론자 많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베 기시다 내각이 돼가지고 해외 파견도 가능한 그리고 한국에서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공무원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산진초난제도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그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예단을 해도 못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동아시아에서 방권체제 일본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군사 지배 체제를 갖다가 이것을 국제법적으로 확정짓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나라를 동원시키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소위 이른바 강화회의, 팜 평화회의가 소집돼가지고 조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분단과 신주파의 부활, 한독정부 수립이라는 것이 이어지고 그게 결국 6.25 전쟁으로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자체는 미국에서 그 당시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대공산당, 대소련에 대한 몇 번째 전적으로 결정하는데 미 국무부 안에 있어서는 롤백이라고 하는 소위 공산주의가 없기 위해서 없어버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공세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과 그 조지 캐난 이야기하는 컨테인먼트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바로 그저께인데 새로운 공세를 취할 유럽과 형편은 안 된다. 그래서 소위 공산 세력을 갖다 더 이상 확장 못하도록 공세를 갖다 해야 된다. 이게 컨테인먼트거든요. 공세 정책인데 6.25 전쟁이 소위 전쟁을 한 것도 이른바
권도의 정책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선을 갖다 하고 중국 고서선에 최종선에 기지와 미군을 갖다 배치하면서 고서를 취하는 이런 정책을 취해가지고 오늘까지 왔는 것입니다. 낮은 설명하겠습니다만 다만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손이 공격돼가지고 나토가 끝없이 동쪽으로 진출을 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동방 그 소위 전쟁 무대에 있어서는 그 미국의 일본 기지화가 계속되었죠. 세브란스크 조약은 내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48개국이 세브란스크를 모여가지고 조약을 갖다가 조율을 갖다 했죠. 비전은 그 이듬해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게 또 뭐냐 하게 되면 일본하고의 전쟁 때에 있었는데 전쟁 때에 종교를 짓고 일본을 주권 국가로서 독립시키고 일본하고의 전쟁 때를 갖다가 이제 마무리 짓자. 이것이 그러니까 전쟁 때를 종교 지으니까 평화 조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일본의 연대를 어떻게 하냐? 원칙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소위 합병했거나 간타를 했는 그런 연도를 전부 다 되돌리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소위 간타를 했는 그런 연도를 갖다가 되돌리게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 세 번째 세브란스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본 헌법 구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침략 전쟁의 구조. 일본 헌법 구조에서는 침략이 아니라 전쟁 자체의 부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침략 전쟁의 부정. 쭉 유엔 체제에 우호해가지고 그 틀 속에서 움직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경제 이야기, 민주화 이야기, 그리고 소위 시장 경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5개 제5 부분에서 청구권 재산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쟁 해결 이런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내용인데 핵심은 일본을 그 미군 점령 진주를 갖다 종교를 시킨다 이런 것인데 우리가 주목했던 점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그 조약이 날 때. 비준되는 것은 비준돼 가지고 발효하는 것은 1951년 6.25 전쟁 때 이 회의가 개최되고 거기 조율했습니다만 비준은 그 이듬해 4월 28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비준과 동시에 두 개의 조약이죠. 하나는 미일 안보 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과 하나는 중국과 일본의 중화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약이 세트가 돼가지고 비준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일 안보 조약이 도대체 뭐냐? 미일 안에 안전보장을 이한
조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1차 미안보조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성격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7년 동안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7년 동안 미군이 일본에 진주해가지고 일본의 주권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거기에 있어서 입법 그리고 행정 이에 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 안보 조약이라는 것은 그 7년 한 다음에도 계속 일본에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군사 기준을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한다.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약이었고 1차 안보 조약의 중요한 것은 일본에 있어서의 위기에 있어서 위기 사태에 대해서 미군이 출동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군이 일본에 출동하면서 미군 기지가 있는데 미군 기지의 방어를 일본 경찰이 담당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일본의 내부에서 소요 사태가 있을 때에 민중들의 정부에 반대해가지고 시위를 해가지고 국회에 쳐들어온다든지 정부가 가동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되면 미군이 출동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정 간섭보다 일본의 정치를 갖다가 미군이 계속 컨트롤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미국 안보 조약의 제1차 배정, 즉 1960년도 이후 이 조항이 없어지겠습니다만 1950년도에는 이런 조항까지 들어가 있었다는 거. 또 하나 중국과 장제스의 대만하고 사이에서 맺어진 중국 평화 조약이라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하나는 장제스는 중국은 일본의 전쟁 가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뭐냐면은 잔제스에서 중국의 대표성과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0.3%밖에 안 되는 대만의 본치자를 중국 전체의 대표로서 인정하겠다. 이거는 일본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모택동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소위 중국의 공비로 낙인 찍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조치에 일본이 앞장서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에 강한 어마어마한 비용에서 잔재수는 손해를 가지고 독성을 가지고 상대방의 소위 악행에 보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대신 대표성이 없는 잔재수를 갖다 중국 전체의 대표자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이런 고려를 갖다 했습니다. 쭉 이게 중국 평화 조약과 미국 안보 조약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중국하고 한반도 남북을 폐지한 이 조약이 3종 세트로 해가지고 6.25 전쟁 때 미국이 이 한반도에 개입해가지고 전쟁 수행했고 이것을 위해서 일본을 갖다 기지로 사용하고 군수공장으로 사용하고 기타 여러 나라가 용병으로 동원된 체제를 갖다가 이 6.25 전쟁 이후에도 계속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국제조약으로 명문화한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망각하기 쉬운데 미국 안보 조약, 미국의 일본에 있어서 계속적인 주동 그리고 장개석의
중국 전체 대표자가 하는 말하자면 가짜 가설이죠. 이걸 산정석대로 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심리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일제 때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는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보충을 하는, 지금 말하자면은 한일 기본조약이라는 것은 일본하고의 국교 정상화 조약이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보충 조약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따진다면은 1951년에 일본하고 다른 나라들이 전부 그랬듯이 일본하고 2차 세계대전 소위 전쟁 상태를 갖다 종료시켜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또 배제되었기 때문에 1965년에 가가지고 조약 체결을 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거마저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수준도 또 못 미치는, 쭉 말하자면은 한국의 대항 일제의 점령 이게 불법적으로 부당하다 이 말도 거기서 넣지 못하는 그런 그 협정을 갖다가 맺어가지고 어느 날까지 지금 말하자면은 일본의 강화도 조약에 조약의 체제가 그 이후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있어서도 한일 기본 조약에 있어서도 활성화해 가지고 오늘까지 와 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 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점을 갖다 우리가 명기를 갖다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서 이제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사진은 뭐냐면은 2015년 평안면에서 시진핑이 말이에요. 이 발표를 갖다 사회를 하는 이름인데 이때 박근혜가 갔었죠. 뭐냐면은 하임 정권 승리 70주년 그리고 민족개발 전쟁 승리 70년에 이거 반파시즘 전쟁 승리 하임 전쟁 승리 70주년에 축전입니다. 그때 내가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표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베이징 시내에 중국 대우무역대학교에 기빈실에서 TV를 보고 이 광경을 내가 보았는데요. 이것은 한국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반파시즘 전쟁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70년 지난 다음에 이거하고 한일전쟁 승리 이것도 2차 세계대전 때 후에 일본이 항복했을 때 이루어졌을 텐데 그거부터 70년 후에 베이징에서 이 축전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늦어진 이런 그 기념식 전에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반대로 말하자면은 중국에서 사실은 한일전쟁 승리 그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파시스트에 이긴 그 전쟁을 제대로 역사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70년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아편전쟁 이후에 받아온 지옥을 싣고 거기서 그동안 막대한 중국 사람들의 생명과 물질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싸워온 민족해방 전쟁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70년 지나서야 비로소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시진핑이 연설을 하고 있고요. 나는 그 연설문을 갖다 보고 그 당시 베이징뿐만 아니라 동북까지 여러 가지 한일 기념 시설 방문하면서 내 나름대로 고찰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 시진핑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군대 이후 외세 침략에 대하여 처음으로 완전 승리한 민족해방 전쟁이었다.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일본 한복한 이야기죠. 그리고 군대 이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다고 하고 이 점은 중요합니다. 반파시즘 전쟁의 중요한 구성 부분 쭉 말하자면 소방의 주전장이 나치에 대한 전쟁이었다면 동북에서는 중국이 무대로 된 한일 전쟁의 동반주 전쟁이었다. 이 자기들이 일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한 전쟁은 민족 해방 전쟁이자 동시에 반파시즘 전쟁이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본 정부도 자기들은 연합국의 일원이었다. 일본 잔소리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일본의 전범 규정 유엔 헌장 속에서 아직도 그냥 살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식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진핑 체제의 정치 역사적인 의미를 갖다 이래 부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한제 한일 전쟁의 중국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나는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이 식전과 동시에 직전에 4대 기념일을 제정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은 한일 전쟁 기념 9월 2일 날에 일본의 동명망에서 미소리호 함상에서 일본이 한국에서 종료한 날이죠. 대일전쟁 승리의 날로 하고 그 다음에 만주사변 일어난 1931년 9월 18일 이 중국 사람들 9.28라고 하죠. 추이파라고 하는데 이것이 자기 중국 민족에 잊혀지지 않는 지옥의 날입니다. 이것이 중국 사람을 갖다가 근대민족으로 탈바꿈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자국을 갖춘 날이거든요. 9.28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고향의 꿈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어서 중국 동포들끼리 만나면 9.18 노래 9.18 노래 가사 내용 나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비옥하고 풍요로운 만주법관이 일제에 의해서 빼앗겼다.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 언제 올까? 이런 노래 아주 비장한 노래입니다. 이걸 갖다 중국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다 함께 노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갖다가 대일 문제의 기념날로 선정했고 또 하나 중일전쟁 발발한 1947년 7월 7일 7.27 날에 이거는 노국에서 일본군이 중국군에 대한 총격을 갖다 같이 개시해가지고 중일전쟁이 일어난 기념날이겠죠. 또 하나는 1941년 12월 15일 난징에서 일본군이 난징 입성해가지고 10만 명의 혹은 20만 명이라고 30만 명이라고 일컬어주는 난징 사람들을 갖다 학살한 그런 기념날입니다. 나는 난징에 5번 갔다 왔습니다. 그 학살 기념관도 여러 번 갔고 그 관장도 만나고 부관장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다른 기회에 또 이야기를 하게 하고 난징 학살 몇 년도죠? 예? 몇 년도? 1931년 30년. 만주 사변, 상해 사변이 일어난 해인데 상해 8월 달에
일본의 소위 그 해군 육종대가 상해에 상륙합니다. 그 상해에서 1년 동안 치열한 공방전이 있은 다음에 상해가 함락된 다음에 공약군하고 그 구속부대가 남경을 향해 가지고 그 해문을 해가지고 12월 15일에 남경 입성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시진핑 간절을 했던 것이 3파시즘 전쟁을 수행한 연합국의 일원이다. 일본은 청대 국가다. 이 이야기고 중국의 임해반 전쟁에서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조선인의 공헌입니다. 제가 이때 노구교에 있는 중국 인민 한일 전쟁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그 아까 네 가지 기념락하고도 관계가 됩니다만 중국에서는 한일 운동의 학습 현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가장 중심적인 것은 소위 그 한일 기념관이거든. 거기 하고 그리고 내가 갔던 곳이 생양에 있는 만주사범 알바가 있는 9.18 역사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8.18은 몇 년도입니까? 9.18 32년도 32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해요. 네. 저 한일전쟁 기념일을 9월 2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한일전쟁 기념 9월 2일. 그거는 몇 년도입니까? 그 45년이죠. 45년. 전쟁 끝났네. 근데 저 일본이 항복한 거는 8월 15일인데 아니 8월 그런데 15일 한 이유는 뭡니까? 한국공서에 조인하는 꼴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답답하기 쉬운데요. 9월 15일이라는 것이 베트남소는 수락이 14일입니다. 그리고 15일에 그 관성했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에서만 15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미국에서는 9월 2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대만에서는 10월 10일인가? 하여튼 타이피에 중산당이라고 하는 데서 대만 수비군 사령관이 조인했는 날에 그 한국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라파 전쟁에 있어서는 5월 8일 날에 그 소련군이 베를린 침공해가지고 거기 스타트 그 국회 의사당 위에다가 꼭대기에다가 이빨 꽂았잖아요. 그리고 그 5월 그리고 일본의 한국이 언제냐 초인 남자냐 실제 그리고 보쌈성은 수락했다는 것도 14일입니다. 네, 어쨌든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딱 시간 다 됐으니까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목할 점 뭐냐면은 2015년에 내가 중국에 갔을 때에 노구교회 한일전쟁 기념관 그리고 생양에 있었던 9.18 기념관 그리고 또 연변에 있었던 한일 역사 기념관 등등을 갖다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후회의 주제가 뭐냐면은 동북에 있어서 민족해방 전쟁 특히 노구에서도 생양에서도 처음 다 입고 들어가면 백두산 300에 한 산맥하고 거기서 한일 투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투쟁 장면이고 그리고 조선 사람은 처음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얀종이라고 하는 얀칭이라고 하는 한국영웅 그러니까 김일성 부대하고 같이 연합군 만들어가지고 한일 전쟁을 했는 그것을 갖다가 상당히 크게 부락하고 양치는 그때 9월 15일 이 기념식 전에 명예 추석으로
2015년에 9월 3일이죠. 9월 3일에 기념식전에 명예추성으로 모택동 그리고 주도 원필무 양종우 그리고 또 한 사람이고요. 또 갑자기 이름이 잊어버리네. 아주 사성용 같다 이게. 그쪽에서는 한국 사용당이 양종 하는 이중이 본격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대대적으로 평가했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나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비용 시설에 있어서 전시라든 정보 보니까 또 하나는 성향에 있는 한원조 열사묘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6.25 전쟁 참전했는 중국군들의 묘지죠. 그때 중국군 200만 명 죽었으니까 거기에 있어서도 백두산 모형 참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묘지 한가운데다가 다 심어놨던가요?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2015년을 가지고 문제는 중국 역사 속에서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로 삼았다는 점이 우리가 중요한 점이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요즘 G2 시대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로의 분열을 갖다 해가지고 중국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쪽으로 미국은 삼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G2 시대가 왔나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미국은 중국이 미국하고 힘결기하는 그런 사람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성기 시대에서부터 중국 자기는 말이야 자세를 맞추고 하려고 도강양교라고 하는데 대부분 미국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눈에 띄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지금 시진핑 피아노 기술혁명이라든지 군사기술 그리고 AI 뭐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하고 맞대결해가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은 미국의 그런 의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대결의 무대에 나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카운터밸런스로서의 역할 즉 말하자면 미국 하나밖에 없는 시대하고 좀 다른 그 양상을 갖다가 보이고 있고 미국의 의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처하게 바뀌었던 처지를 갖다가 중국은 감당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 문제는 시간이 없음으로써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가장 문제는 우크라이나 위기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것이 실제 지금 진행 중이고 동아시아 분변에 있어서 세브란스코 체제 공세 체제를 넘어서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쭉 대목으로까지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의 위기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어느 쪽인가 하면 과거에 냉전 시대에 있어서 나토하고 와르샤와 조약 기구에 그런 균형이랑 관계가 무너짐으로써 동방에 대한 완전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고조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역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어차피 휴전 상태로 정부를 지을 수밖에 없다. 제2의 한반도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정부 지역
러시아어 사용 지역하고 국내 지역하고 일단 휴전 상태로 납작될 것 같아요. 군대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만 팔레스tina 문제도 보면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앞서서 같지만 그렇지 않고 가자 지구의 그 문제가 팔레스tina 전부에 이슬람 국가 전체의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전전보다 더욱더 가까이도 하면서 가자 지구를 갖다가 관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 점에서 일단은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문제인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도 잘 알겠습니다만 북한에서 지금 이쪽에 내지는 남북실에 이제껏 코인이라는 이야기 것들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동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통일을 갖다 논하지 않는다고 통일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언젠가는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고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만 문제는 진즉 핵이 없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샌프란시스코 조약하고 한것 때는 중국 조약에 나타났듯이 하나의 그 픽션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0.3%밖에 안 되는 대만을 갖다가 전체 대표자 내지 지금 대미에 태양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로서 국제사회에서 동요시킨다고 하는 무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번에 1월달에 대만에서 총선거가 있었고요. 거기서 작년에 총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습니다만 그때 민주당 선거에 이겨가지고 총선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선택지 때 40%밖에 획득을 못했습니다. 민주당 33.5%, 민주당 26.5%에서 그리고 1월 달에 있었던 입법은 우리나라의 국회인데 그리고 국민당 52%로 제1단됐어요. 그리고 52석이죠. 민주당 51석 그리고 민주당 8석 해서 절대 다수자가 없고 뿐만 아니라 제1당으로 국회의장은 국민당 사람이 되었거든요. 국민당 사람 제가 지난번에 총선선거에 나온 웃기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대만 형편도 이번 형편으로 한국에서 국가적인 형편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다 보기에는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뭐니 해도 중국 경제 대만 경제 자체가 중국 경제 안에 흡수가 되어 있거든요. 공이 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중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국교의 선거의 결과도 그렇고 지금 대만에서 국산적인 독립 정책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현상인지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문제 되돌아가서 가장 문제는 한반도 문제인데 지금 모든 사람들 심판을 한 결과 윤석열의 국산적인 한국 방역 정책도 좀 수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세화들이 여기고 우리 모든 단장님이 우리의 길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가게 되면 형편 좋아지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할 이야기 많은데 시간이 좀 많이 넘어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수 교수님 그 서울대학 그 사회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국제 정세를, 국제 정치를 이렇게 사회사상사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해 주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친밀감이 있고 좀 이렇게 센티멘탈하다고 할까 이 정감 있는 그런 강의가 됐다. 설득력 있는 강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선생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느끼는 바가 있는데 그 평생 일평생의 삶이 한국 그 현대사의 삶을 온전으로 이렇게 그 지성과 행동에서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비록 그 우리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한국의 생활을 하는 그 이제 한국인이라면 지식인이라면 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 만나고 보고 싶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넬슨 만델라 같은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과 관련해서 좋고 아니면 우리 선생님 생애와 사상 전반에 관해서 뭐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시까지 끝나는 걸로 하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 조선 추천도기 교원입니다. 예. 이거 샌프란시스코 대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듣고자 하는 관심사는 1953년부터 훈련까지 71년 동안을 경전체제로 되어 있어서 문재인 정권 때 그것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로 가려고 노력했으나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노이에서 회담 때 미국의 본심과 문재인 대통령의 무력함이라고 그때 기록을 하셨어요. 아시면 문재인 대통령, 한국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그 정도 진전이 됐으면은 미국 CIA의 저격을 받아서 그 암살이든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대통령 노릇을 모든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상통시대이나 공전선언에서 평화체제를 하겠다는 게 우리의 소원인데 과연 그런 희망이 어느 구멍에서 나올 것인가?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그 당시 문정부에 내도 있었던 사람 안에서도 그다음에 나온 이야기 지금 조국 혁신당에 들어간 김준혁 교수 같은 사람도 그때 통과해야 된다고 안에 대해서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솔직히 윤석열이 거짓말을 갖다 그대로 고집고 들어믿고 그 검찰총장 임명식 하는 식으로 문재인 자체가 너무 착하고 정직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면 승리라고도 볼 수 있는 너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오늘 그 속에라도 한 군데 정도 돌파했었으면 한국에서 큰 타격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돌파구가 생겼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지나간 일인데 죽은 자식을 뭐 만져봐야 소용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이번에 선거 통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 선거에서 저도 하면은 이제 좀 앞으로 3년 해먹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게 감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헌이든지 하여튼 탄핵이든지
혹은 해외 도주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붙잡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에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의 교훈을 갖다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걸 풀어가지고 돌파를 갖다가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의미에서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뿐만 문제뿐만 아니라